두 언어, 문장 말하기의 차이. 언어 교환을 하면 두 언어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언어라면 서로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 알고 있게 되는 거니까, 모국어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뭐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친다. 대상 언어는 일차적으로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문장을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한국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어는 어떻게 말해? 잘, 잘하면 되지. 그냥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돼. 그 쉬운 얘기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공부 분야가 듣기입니다. 듣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걸 따라하라 하면은 뭐 들어야 따라하죠. 그러니까 듣기가 판별이 안 되니까 말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쉽죠. 왜냐하면 한국어 듣기가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공명 현상에 의해서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생각을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뭐 뉴스가 됐든 드라마, 뭐 유튜브 영상이 됐든 많은 지식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그 체득을 하고, 그리고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트남어를 예를 들어서 베트남 문장 말하기를 베트남 선생이 내 언어 교환 동반자가 친구가 따라해.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돼.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따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 입장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나?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결국에는 뭐냐면 차이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걸 훈련하고 이렇게 좀 주의를 해서 해야 돼.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럼 두 개를 살짝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로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뭐 또 마찬가지 베트남 사람 역시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조금 버리고 이제 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뭐가 있냐?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특징, 한국 사람이 말하는 특징,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 밥 먹었어? 음, 이거는 이제 구어체니까 밥 먹었었는데, 음, 나는 집에서 음, 책을 읽고 있어.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 이거를 부어처럼 하면 나 집에서 책 읽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집에서 책 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하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집 책 읽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의 특징은 조사고 앞부분에서 차이를 얘기했지만 한국어의 특징은 조사고 그 조사 부분과 어미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읽고 있어요. 있다. 읽고, 읽다, 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 어미,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그 끝 이어주는 말, 읽다, 변형된 말, 단어 표현. 요것이 이제 어, 한국어와 베트남의 차이라고 했는데, 발음, 그러니까 말하기에서도 이게 나타난다.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조사, 그다음에 변형된 어미, 그다음에 연결어를 굳이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톤이 떨어지려 가면서 말하는 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강조되는 느낌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약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나 집, 책 읽어 이렇게 들으면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에서 을, 고, 써요. 요게 약하게 발음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약하게 발음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는, 에서, 을, 고, 어요를 좀 살짝 얘기한다. 가볍게. 그러면 나, 집, 책, 일, 잇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민당독 권싹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차이가 있냐? 민당독 권싹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 중에서 단지 이제 지금 오냐라는 어냐라는 그 전치사 부분만 조금 이제 그 집에서라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한국어하고는 전혀 다르다. 조사가 없죠. 베트남은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거예요. 약간 영어식인 거죠. 영어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베트남에 성조가 있는데 6개의 성조가 있는데 그 성조 중에서 올라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단어가 이제 어차피 단어와 단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사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단어는 올린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보편적으로 띄어쓰기 단위에서 조사나 어미나 변형된 애가 붙으니까 내리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내리다 보니까 빨리 얘기하면 연음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연음 현상이 나타나고,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빵! 그냥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은 뭐냐면, 강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말할 때, 왜 이렇게 한국어를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바로 베트남어 말하기에 습관이 거기 한국어를 말할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환할 때, 언어 교환하는 친구에게 비교적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에게 지금 한국어를 말할 때 이 한국어는 조사, 어미, 변형된 어떤 끝말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연음 현상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톤을 낮게 해가면서 말을 하거나 읽어봐라. 읽을 때도 훨씬 더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럼 발음이 좀 한국식으로 좀 좋아지고 한국식으로 될 거다. 그렇게 했더니 사실상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읽는 습관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하는 문장을 말하는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훈련을 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코칭을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에게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육성을 갖다가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밋밋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베트남어를 이제 이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하다 보면은 전체 30%만 맞고 이제 조금 올라가서 30%, 나머지 70%는 다 틀려요. 이 음성 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나오는 AI는 대단한 건데, 왜냐면 AI로 내가 보고서를 만듭니다. 왜 그런가? 나의 습관인 거예요. 한국식 말하기 습관에 의해서 베트남어를 말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한국식 습관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밋밋해요. 오히려 내려요. 그거를 말하는 거를. 올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국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조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를 잘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짧게 했다 뭐 이런 진짜 그 오글오글거리는 그 말을 하거나 강하게 얘기하는 거나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듣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듣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을 알게 되니까 그 어떤 거에 다양하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듣기가 되려면 속도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단어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야죠. 뭐 어차피 언어를 공부하고도 작정을 했으면은 가야지. 1페이지 정도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음, 두 언어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두 언어, 특히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을 말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말할 때의 방식과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 문장을 말할 때의 방식,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주의할 점,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말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콘텐츠를 AI한테 주면 비교적 잘 정리를 해줍니다. 이 내용으로 좀 정제된 내용을 이제 내가 한번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리뷰를 통해서 이제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가지 차이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곱 가지 차이를 기준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 학습 음, 공부법 또는 뭐 그냥 그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일곱 가지 차이 외에 또 다른 차이가 있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단어로 넣는 단어 구분자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 말하기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조화한 정리입니다. 언어 또한 발음, 억양, 문장 구조, 훈련실 주의점 등 핵심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어와 베트남어 문장 말하기 차이점, 언어 교환의 관점에서 언어 교환이 중요한 이유. 같은 언어라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언어 교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를 배우는 중이에요. 언어 교환은 서로의 말하기 스타일을 비교하고 수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기회 말하기 쉬운 그냥 따라하면 되는 동화잖아. 초반에는 그냥 따라하면 돼 스타일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답은 아닌 것 같다. 단순한 모방의 한계가 있다. 한국 사람처럼 말해봐, 베트남 사람처럼 따라해, 초보자에겐 어렵다. 그러니까 따라할 수가 없다. 듣기가 안 돼요. 아, 할 수는 있겠죠. 아주 뭐 예리한 사람. 보편적으로는 따라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들시들해집니다. 왜냐하면 주구장창 따라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말은 소리를 따라야 하지만 듣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즉흥적으로는 따라하기 쉬운데 혼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따라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게 내용이 남아 있지를 않으니까. 따라서 비교, 차이 인식, 스타일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타일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어 말하기 스타일의 특징, 문장 구조, 조사, 의미, 연결어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높낮이 변화 적용, 여는 현상. 조사나 어민 약하게 말한다. 는에서 어연 등은 가볍게 흐름에 실려 발음돼. 연결이 부드럽고 이름이 평탄.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 자연스럽게 흘러간 매병변화 적응. 한국어 화자의 습관, 문장의 말미가 내려가고 발음이 낮고 평이하고 전체 문장을 한 호흡에 말하는 경우가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이제 전체 문장을 한 호흡에 말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속도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몇 초 걸릴까요?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2초면은 이게 한국어는 몇 단어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섯 단어? 다섯 단어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또이, 또이, 당, 똑, 권, 싹, 오냐. 일곱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확실히 일곱 개 많아요. 띄어쓰기. 음절 띄어쓰기지만. 하나는. 뭐. 근데 어차피 또이당독권 싸고냐. 이게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또이당독권 써오냐. 또이당독권 써오냐. 이게 하나의 결국에는 뭐 어떤 게 한국에 많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원 호흡으로 그냥 또이당독권 써오냐. 또이당독권 써오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빨리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어 말하기 스타일 특징 문장 구조 조사 같은 단어 순서 성조 문장 의미를 결정함. 또이당도 싹 오냐. 본싹은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여섯 개네요. 나 진행, 읽어요, 책, 장소, 성조 6개 사연, 단어마다 억양 변화, 매우 뚜렷함, 성조 연합, 각 단어의 명확한 보조 강약이 있어야 정확한 특정다. 강한 낭독 습관이 있음. 단어를 한 개씩 흐릿하게 세게 말아.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강하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다. 그럼 좀 이상하게 들리게 베트남 스타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 낭독 싹 오냐. 또, 나, 또, 싹 오냐. 하나마다 변화가 확연하다. 서로의 언어를 배울 때 생기는 말하기 문제. 베트남 사람 한국어 말할 때 주의점, 조사와 의미를 너무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요 강조하는 극장에서도 있죠. 눈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 뭐 단어 하나씩 끊어서 말하는데, 한국어는 문장을 그렇게 연결해야 자연스럽다. 나는 집에서,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성조 습관이 반영되어 높낮이가 지나치게 생기는데 억양을 낳고 그렇게 훈련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조 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성조 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 말할 때 주의자 성조를 무시한 평탄한 말투 안 됨. 도이랑 녹사오냐 아니고 또이랑 녹싹 오냐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의미 전달이 못 알아듣는다. 연음 습관이 형제 부정적 변화. 한국어는 문장을 줄이거나 연결하는 베트남은 각각을 뚜렷하게 발음해. 거의 난도사. 또렷하게 발음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억양 훈련 부족. 베트남어 성조를 노래하듯 말하는 훈련이 건지기도 하다. 베트남어 노래를 들어보면 안 들립니다. 들릴 때까지 열심히 들어야죠. 실전 훈련 포인트, 한국어 학습자. 자연스럽고 낮은 억양으로 외운 발음. 베트남 학습자 또렷하고 단어마다 성조 강조. 별사 어미의 기능을 꼭 익혀야 되고, 단어 순서 성조 파악해야 되고, 뉴스 드라마 대화 녹음 듣기 반복, 베트남어 성조 노래 따라 말하기, 노래를 강조하는, 도사 어미 강조 피하기, 평탄한 말투 버리고 보조 훈련하기. 이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영어도 액센트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문화이자 리듬입니다. 언어는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리듬의 차이다. 언어 교환은 이 리듬의 차이를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다. 좋은 파트너는 비교적 유창한 수준에서 서로 교정 가능한 친구가 좋다. 이거는 뭐 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초반에 만났다 하더라도 한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간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제법 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만나면 좋죠. 언어의 구조, 억양, 말하는 습관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스타일을 넘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7가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7가지 차이점이 뭐였냐? 알파벳, 그다음에 같은 단어, 뜻, 다른 발음, 그다음 복합명사 순서 바꾸기, 문장 바꿔지는 거, 조사의 쓰임, 그다음에 띄어쓰기, 그다음에 그 소리, 말하기의 어떤 습관, 요것이 이제 주요 7가지 차이다. 이 7가지 차이를 훈련을 적절히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좋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단어, 구, 문장, 실질적으로 빌딩 보캐버리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속도의 문제.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고, 빠른 속도로 말해야 되고, 등등이 이제 넘어야 될 3가지 관문이다. 언어로서의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듣고 말하는 것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중심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듣고 말하기 중심, 발음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게 메인이고, 듣고 말하기 문자 없이, 그리고는 이제 요 3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언어 능력을 강화한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게 이제 되면 이 언어 능력 3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어의 바다에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게 되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할 줄 알죠. 듣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언어의 체계를 다 잡았죠. 나머지는 책을 읽거나 뭐 정보를 습득하거나 내가 알고 싶은 분야를 하거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거나 교육 관계를 갖거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요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고 어떤 스텝이 좋아야 된다. 이 정도.